물리학원 4장 연력학 법칙입니다. 자, 연력학 법칙 처음에 나오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과목을 배우든지 새롭게 이제 과목을 배우게 되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정의는 제일 처음에 이제 연력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는 물체가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연력학적인 온도의 정의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온도의 정의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 안쪽에 있는 입자들이 굉장히 빨리 운동하는 걸 나타내고, 온도가 낮다는 것은 입자들이 운동을 느리게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는 일단 섭씨 온도가 있죠. 섭씨 온도는 도씨로 나타나는데, 얘는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라 해서 이걸 그 안쪽을 100등분 해가지고 0도에서 100도까지 나눠 놓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쓰기 편한 온도가 섭씨 온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 온도라는 게 있죠.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라 그러는데, 이가 연력학적인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온도가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온도가 0이다. 제로 켈빈은 입자들이 모두 정지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절대 온도 0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켈빈은 모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0이다. 그럼 이거의 섭씨 온도하고 비교해 보면 T 켈빈은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3도씨가 제로 켈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 0도는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열이라는 게 있죠. 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표시를 해줄 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비례 에너지, 파동 에너지 등 많은 에너지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열도 이런 에너지의 일종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열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은 에너지의 일종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열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열이 이동한다 그랬는데,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근원이 되는 것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온도 같으면 열이 이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열 평형 상태라는 게 있죠.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가 T1, T2가 있으면 T1이 T2보다 크다 그러면 열은 T1에서 T2로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T1의 온도가 처음에 여기 있고 T2의 온도가 여기 있다면, 이 두 개 열이 T1에서 이제 T2로 옮겨가서 T1은 온도가 내려가고 T2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두 개가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나오겠죠. 이런 상태를 열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열 평형 상태에서는 열의 이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학 같은 거 배울 때는 동적 평형 상태를 배우죠. 이게 서로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간다는 표현을 배우잖아요. 그런 열 평형 상태도 동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열이 이동하는데 중요한 컨셉이, 열이 이동하는데
언제까지 이동하냐면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온도가 같은 상태를 열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배울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 온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룰 게 이제 이산기체라는 걸 다루게 될 텐데, 뒤에도 나올 텐데, 이산기체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가지지 않는 걸 이산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기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온도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산기체는, 그리고 이산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로 나타낼 수 있다.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고 N은 분자수,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는 PV는 nRT 관계를 가진다. 얘가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이런 식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른 걸 배울 때 이 식을, 이산기체에서는 이 식을 적용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니까 이 식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기체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은 W는 힘을 가해서 F의 변이를 만들어냈을 때 그 힘이 일을 해준 일을 W는 F 곱하기 S로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은 연력학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가해줘 가지고 S만큼의 변이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만큼의 일을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산기체의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이산기체는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충돌하는 동안에 에너지 손실이 없는 기체로 위치 에너지가 없어서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가 있는데, 실제 기체는 압력이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을수록 이산기체와 같은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기체에서는 부피도 있고 단원자 분자를 이루지 않고 여러 두 개나 세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죠. 실제 기체는 이산기체하고 조금 다른데,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산기체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개념이 이제 압력이라는 개념이죠.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압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P는 A분의 F로 나타낼 수 있고,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을 사용하고 1파스칼은 1뉴턴 퍼 메타 제곱이 1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토르라든지 톨리첼리의 실험을 따서 토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다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MKS 단위는 파스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에 열을 가하면, 우리가 이제 기체가 있는데, 기체가 이런 용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피스톤이 있고, 기체의 부피가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열을 가해서 주게 되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W라 그랬죠. F 곱하기 S라 그러는데, 요 피스톤이 뒤로 밀려나가겠죠. 피스톤이 이제 이렇게 뒤로 밀려나갈 때인데, 요 이동 거리를 S라고 표현을 해주면, 기체가 해준 일은 W는 F 곱하기 S인데, 여기 가해지는 F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죠. 여기다 이동거리 S가 될 거고, 단면적과
이동거리를 곱하면 얘가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P 델타 V만큼,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량만큼의 외부에 1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델타 V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부피가 늘어났죠. 그러면 외부에 1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델타 V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외부에서 2를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얘가 외부에서 2를 받으면 외부에 해준 1의 양을 W로 그러면 0보다 크게 되고, 얘는 2를 받으니까 2를 0보다 작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가 외부에 2를 하고 2를 받는 거는 부피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탁구공 같은 게 이제 찌그러져 있을 때 이 부피를 키워주려고 열을 가해지죠, 그죠? 열을 가해지면 안쪽에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된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필요한 게 이제 보통 P, V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와 V의 그래프가 있는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했다 그러면 이때는 요만큼의 P 델타 V가 되죠. 얘가 요만큼의 일을 외부에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때도 V1, V2라 그러면 P1, P2가 되겠죠. 이때도 이만큼의 일을 외부에 해주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압력이 일정한 경우나 부피가 일정한 경우, 첫 번째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 부피가 일정한 경우가 있겠죠. 부피가 일정한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P1에서 P2로 바뀌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델타 V가 0이니까 외부에 일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는 일을 해주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네요.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U라고 나타내는데,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됩니다. 그래서 U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U 프라임이라 그럴까요? 를 내부 에너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산기체일 때는 분자 간의 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U 프라임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내부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온도라는 게 평균 운동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온도가 평균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온도로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이산기체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보통 우리가 이제 EK 바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EK 바라고 나타내면 U는 우리 거기 입자가 N개가 있으면 N EK 바가 될 거고, 얘는 N 곱하기 T 온도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기체의 분자수가 일정할 때, 아까 이산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PV는 nRT라 그랬죠. 그래서 n이 변화 없이 일정할 때 R은 상수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P가 절대 온도가 T가 2배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P도 2배가 될, PV가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절대 온도 0도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 온도 0켈빈이라는 거는
기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기체들이 운동 에너지가 0이잖아요. EK 바가 0이니까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어떤 입자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절대 온도 0도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제 1법칙은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열을 주면 이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Q라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된다는 식이 연력학제 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열량 Q만큼을 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외부에다가 E를 해준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연력학 법칙을 풀 때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죠. 그리고 뭐 다른 식의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에다가 열을 가한다고 생각해 주면 Q라는 걸 주겠죠. 그러면 풍선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풍선의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일을 준 게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외부에다가 일도 해준다. 이 개념이 연력학 1법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제1종 연구기관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을 따져서 연구기관이라는 걸 생각을 해냈어요. 근데 일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공급을 해주지 않을 때 계속 혼자서 작동할 수 있는 기관을 연구기관,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제1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우리가 내부 에너지 증가와 열량을 줘야지 내부 에너지 증가와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되는데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없겠죠. 그래서 일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물리량과 부호가의 관계가 있는데 물리에서는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아니고 증가와 감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일단 Q에 대해서는 플러스는 걔가 열을 흡수하는 경우이고 마이너스는 열을 방출하겠죠. 그 다음에 U에 대해서는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겠죠. 자, W는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가 W가 플러스인 경우고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이 경우에는 W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부호 관계도 물리를 하실 때는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부호가 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하고 빼기가 아니고 플러스는 증가하고 마이너스는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과정이 나와 있네요. 연력학 과정이란 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든지 아니면 외부로 에너지를 내보내든지 하면서
압력과 부피와 내부 에너지가 바뀌어지는 과정을 열역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Y축을 압력, X축을 부피로 나타내 가지고 이상기체 상태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피와 압력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 PV는 nRT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P는 V분의 1에 비례하겠죠. 뭐 다른 게 다 똑같다 그러면 P는 V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함수꼴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경우가 T2, T1이라 그러면 T2가 T1보다 큰 경우가 그래프가 되겠죠. 이때 동일한 압력을 찍어 보면 압력이 동일할 때 V1, V2를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찍어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압력과 부피 그래프뿐만 아니라 압력과 온도 그리고 부피와 온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 변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 변화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변화 그래프를 보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해석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이제 이 그래프의 해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에 해석하는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력학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력학 과정에서 영인 물리량, 영이라는 것은 플러스가 증가, 마이너스가 감소라 그랬죠. 그럼 0이란 얘기는 상태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등압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걸 등압 과정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걸 등적 과정이라 그런다.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피 변화량이 없어서 W가 0이 되겠죠. 등적 과정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온 과정이 있겠죠.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화량이 0이 되겠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낸 게 이제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은 열 출입이 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Q는 0이죠. 아까 이제 우리가 연력학 법칙을 풀 때 아까 나와 있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이 식을 많이 사용할 텐데 단열 과정이라 그러면 이때에 Q를 0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등압 과정이 나와 있네요. 등압 과정은 P가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죠.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델타 P가 0이죠. 자, 압력에 변화량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기체가 흡수한 Q만큼을 흡수하게 되면 얘가 델타 U 플러스 W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일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일을 해주겠죠. 그리고 절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델타 T가 0보다 크면 델타 V도 0보다 크다.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부 에너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된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등압 과정에서는 등압 팽창과 수축이 있겠죠. 팽창은 압력은 일정한데 팽창의 경우에는 PV 그래프를 보면 압력이 일정한 경우인데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를 등압 팽창이라 그러고,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드는 거 V1, V2라 그러면 부피가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등압 팽창, 아래쪽 경우를 등압 수축이라고 표시를 하죠. 부피가 늘고 준다. 팽창했다는 날은 외부에다 일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되고, 등압 수축은 외부에서 일을 받은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등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등적 과정은 부피 변화량이 0이죠. 자, 부피 변화량이 0이니까 Q는 델타 U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W가 0이 되겠죠. W는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하게 되고 부피가 감소하면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Q는 델타 U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열량을 가했을 때 등적이라 그러면 W가 0이 되니까 가해진 열량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에 쓰이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델타 T가 0보다 크게 되고, 그러면 델타 P도 0보다 크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V, N, R은 전부 다 상수가 되죠. 그래서 P와 T는 비례하기 때문에 등적 과정일 때 외부에서 우리가 열량을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압력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과정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등적 과정은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보면 이제 서로 다른 온도의 두 개를 그렸을 때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T2, T1이라 그러면 T1보다는 T2가 더 크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반대되는 거, 반대 과정에서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 반대 과정에서는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압력이 감소하게 되니까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대신 이제 부피는 일정하니까 외부에 일을 하거나 외부에서 일을 받는 경우는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온 과정도 있다 그랬죠. 자, 등온 과정은 T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인력학계의 법칙에서 Q는 W가 되겠죠.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열량을 가하게 되면 이 열량이 전부 다 일을 하는 데 쓰이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델타 V가 0보다 크다. 델타 P는 0보다 작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나와 있는 PV는 nRT에서 오른쪽 항이 모두 상수가 되니까 P는 V분의 1이죠. 그래서 V가 0보다 크면 델타 P는 이제 줄어들게, 0보다 크다는 게 늘어난다는 거고, 델타 P는 그러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변화량이 전혀 없는데 부피를 온도가 똑같을 때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P와 V가 있는데 등온 곡선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근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부피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1에서 2로 옮겨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1에서 2로 가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죠. 델타 P가 0보다 크니까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 얘는 2를 해주게 되겠죠. 근데 이제 2에서 1로 가면 얘는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V2에서 V1을 가니까 이런 2의 경우에는 델타 V가 0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등원 과정은 요 그래프 상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부피가 늘어나서 외부에 2를 해주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외부에서 2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은 Q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단열됐다는 얘기는 열 출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Q가 0이 되고, 그러면 델타 U 플러스 W가 0이 되겠네요. 자, 이런 열역학 제일법칙에서 이런 식을 만족시키고, 그러면 델타 U는 마이너스 W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2를 해주게 되면 W가 플러스가 되니까 델타 U는 마이너스 돼서, 외부에 2를 해주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면 단열 팽창하는 거죠. 그러면 델타 U가 내려가니까 온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감소한다. 그게 단열 팽창이라 그러고,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이걸 단열 수축이라 그러죠. 단열 팽창할 때는 온도가 감소하고, 단열 수축할 때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더라. 얘가 이제 단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열 과정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열역학 제일법칙은 이런 과정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열역학 제2법칙이 있겠죠. 자, 열역학 제2법칙을 얘기할 때는 이제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이라는 게 있죠. 가역은 어느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걸 가역 상태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뭐 역학에서 용수철의 운동이라든지 진자 같은 거, 위치가 틀어져 있었는데 원래 중심 위치로 다 돌아가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역 현상이라 그러고, 자연계에는 가역 현상보다는 비가역 현상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그러지 온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진 않죠. 용수철과 같이.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일어난다. 그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현상들은 주로 이제 비가역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열역학 제2법칙은 이제 많은 내용으로 이제 보통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 드는 게 자연 현상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건 이제 비가역적 반응이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 단편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색깔 있는 물감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얘가 퍼져나가서 물 전체에 퍼져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건데, 그게 거꾸로 일어나진 않는 거죠. 퍼져 있던 물감의 분자들이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현상들 이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역방향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외부하고 상호작용이 없을 때, 여기 앞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죠. 그죠? 외부하고 이제 상호작용이 없어요. 우리가 물감을 떨어뜨려서 얘가 퍼뜨려졌는데
물감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외부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모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모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물감은 더 섞이게 되지 원래 상태처럼 한 방울로 모여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력학 제2법 측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100% 전환 가능하지는 않다. 이것도 이제 무질소도의 증가도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열로 전환될 수 있는데 열 에너지는 전부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열기관들이 있는데 효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이동에 관한 건데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절대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얘도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 확률이 높다는 게 우리가 이제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얘도 이제 아까 그 물에다가 물감을 떨어뜨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확률적으로 물감이 퍼져 있을 확률이 물감이 한 군데 모여 있을 확률보다는 훨씬 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는 그런 무질서도가 큰 상태고 그게 확률이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종 연구기간 있죠. 아까 1종 연구기간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해주지 않는데 계속 작동하는 걸 1종 연구기간이라고 했고 걔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돼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2종 연구기간은 이것도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바닷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해수 에너지 선박이라는 거 있죠.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열을 빼앗아 엔진을 작동하고 차가워진 물을 뒤로 내보낸다고 얘기하는데 이 선박을 엔진을 작동시키면 엔진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가운 바닷물이 고온 엔진으로 열을 저절로 이동시킬 수는 없겠죠.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을 하는데 바닷물은 차갑고 엔진은 뜨거우니까 바닷물의 에너지가 열이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엔진에 있는 열이 바닷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엔진이 더 뜨거우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질서도가 큰 게 온도가 높은 경우가 무질서도가 크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2종 연구기관이라 그러고 얘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서 그런 연구기관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열기관과 열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이 열기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자동화 기계화되게 만들어진 것들이 전부 다 열기관이었죠. 디젤 엔진이라든지 석탄을 떼서 가는 엔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 열을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연구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열기관의 효율이겠죠. 효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작게 사용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부 다 열로 바꿀 수 있는데
열 에너지를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중요하겠죠. 이제 효율이 좋은 열기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기관을 만들 때는 이 열 효율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우리가 열을 얼마를 줬을 때 얘가 역학적 에너지로 얼마나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기름을 연소시켜 가지고 그걸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 그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데 효율이 좋아지면, 우리가 효율이 20호짜리 엔진이 있고 효율이 60호짜리 엔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연료 소모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료기관에서는 이런 열 효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열기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엔진 같은 것 같이 반복되는 순환 과정을 거쳐서 열을 일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든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열기관이죠. 그래서 열기관의 종류를 보면 뭐 외연기관, 내연기관이 있는데, 보통 이제 외연은 바깥쪽에서 연료를 태우는 거고 내연기관은 엔진 안쪽에서 연료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거의 엔진들은 전부 다 내연기관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전기기관차나 전기 터빈 스털링 엔진 같은 거는 외부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 수용전기가 이제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해주는 그런 장치를 외연기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는 거고 내연기관은 내부에서 열을 가해주는 거. 아무래도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바깥쪽 공기나 이런 쪽으로 다 퍼져 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효율은 내연기관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내연기관을 이용하고 있겠죠. 열기관의 원리라는 게 그다음에 나와 있네요. 자, 열기관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열을 공급해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열기관은 고온의 열온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그리고 일을 해주게 되고 남은 열을 바깥쪽으로 방출해지게 되죠. 근데 한번 순환을 하면 이 열기관에서의 중요한 게 델타 U가 0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U가 0이라는 건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기관이 있으면 여기 고온의 열원이 있겠죠. 이때 온도를 T1이라 그러면 얘가 Q만큼의 에너지를 열기관에 공급을 하면 열기관에서는 W만큼의 일을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열원으로 방출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T1은 항상 T2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될 것이다. 이런 열역학적 1법칙의 식을 만족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기관의 효율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피션시니까 열 효율은 E로 나타내죠. E는 우리가 Q1이라는 열량을 줬을 때 얘가 W만큼 일을 했을 때 얘를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Q1분의 Q1 마이너스 Q2가 되겠죠. Q1을 주고 W만큼 일을 하고 Q2만큼의 열을 방출했다 그러면 Q1은 W 플러스 Q2가 되겠죠. 그래서 열 효율은 Q1분의 W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가해진 열분의 그 열기관이 한 1을 나타내겠죠. 그죠? 얘는 Q1분의 Q1 마이너스 Q2가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Q1분의 Q2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열 효율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제 문제에서는 이 열 효율을 주어지거나 아니면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가 100%, 즉 E가 1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반되죠.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열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열을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Q1은 항상 W보다 크게 돼요. 우리가 Q1만큼을 다 1로 바꿀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노 기관이 나와 있네요.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최대인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이 순환한다 그랬는데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열 효율이 최대가 되는 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열의 순환 과정을 보면 우리가 PV의 그래프에서 자,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A로 가는 이런 우리가 이제 얘를 열순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기관이 있으면 이런 열순환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온 팽창,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는 늘어나고 있죠. 등온 팽창 과정이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 그 다음에 C에서 D도 등온 과정. 그 다음에 D에서 A도 단열 압축이죠. D에서 A도 단열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열 효율이 가장 좋고 이런 기간을 우리가 카르노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는 보통 A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이 방식을 많이 쓸 텐데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 과정을 나타내고 이때 Q하고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표를 완성시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완성시키는 걸 보면 자, 각각의 경우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과정에서는 등온 팽창 과정이죠. 그러면 등온이니까 델타 U가 0이 되겠네요. 등온 과정에서는 이제 델타 U가 0이라는 걸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온 과정도 CD 과정이 등온 과정과 얘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열 과정에서는 Q가 0이라 그랬죠. 그래서 단열 과정은 BC와 DA에서 Q가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을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는 외부에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외부에 1을 해줬으니까 Q도 플러스 열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인 경우에는 팽창했으니까 1을 해준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0이 돼야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그죠?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온 압축의 경우에는 압축됐으니까 W가 2를 받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은 단열 압축 과정이 압축이니까 외부에 2를 받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델타 U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를 완성한 다음에 이 표를 보고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니까 이제 어떤 열기관이 있으면 열기관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런 열역학 제2법칙을 이용한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열 효율이라는 게 있죠. 자, 열 효율은 우리가 이피션시니까 E로 나타내죠, 그죠? 이때 열 효율 E는 Q1분의 W는 Q1분의 Q1-W고 얘는 Q1-Q2가 되고
1 마이너스 Q1분의 Q2가 된다. 얘는 1 마이너스 T1분의 T2가 된다. 그래서 E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항상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제 열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열효율을 보면 우선 가솔린 기관, 우리가 주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가솔린 기관이 많죠. 얘네들은 열효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또 디젤 기관이죠. 디젤 기관은 한 25에서 35% 정도의 열효율을 갖고, 그 다음에 초기에 산업혁명 때 많이 썼던 전기기관 같은 것들은 20% 미만의 열효율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쓰면 가솔린하고 디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연기관이었잖아요. 밖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외부로 많겠죠. 대신 내연기관은 사실 단열만 잘 돼 있으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에너지 효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